일본의 제야 역사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것하고 일본 정부가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른 일이죠. 1878년 일본 군부가 우리 역사를 날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본 공간이 지금 화면에 떠 있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에 건국된 군장 국가다. 단군은 이런 스님이 창작한 것이다. 한반도 남부는 가야는 임나고 그것은 야마토해가 식민지로 삼았던 곳이다. 따라서 3세기 말 이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는 고대 국가 체제를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림왕 때, 내물왕 때 고대 국가 체제가 수립됐다고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공간은 고구려와 발해가 요동까지였고 신라 이후부터는 한반도를 넘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축소시켜 놨습니다. 통일신라라는 국호는 1892년 일본 학자가 처음으로 얘기했고 우리 교과서에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평양 이남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어 문제로 생각하면 통일신라라는 국호를 쓰면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닙니다. 중국 동북공정은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 평양 이남이 통일신라 영토다. 이걸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 공산당은 북한으로 진주하겠다고 공언하기 시작한 지가 5, 6년이 지났습니다. 평양은 4개국이 공동 운영하고 평양 이남은 남한이 갖고 연해저 가까운 곳은 러시아가 갖고 자기들은 원산에서부터 저 동해안을 확보할 수 있는 중국 동북공정은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가 지침서인데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작한 게 역사 초기부터 한반도 남부는 임나일본부로 북쪽은 한사군으로 이 두 가지가 한민족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 우리는 10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당했다. 약소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구촌에 사람이 많이 사는 나라 중에 가장 전쟁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왕조가 바뀌어도 대량 학살이 있던 적이 없습니다. 5000년 역사에 민간인을 가장 대량 학살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죠? 이승만입니다. 최소 50만은 학살했을 거로 봅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국호와 국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오늘 그걸 중점으로 우리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인류가 얼마나 지구촌에 살았는가를 가름해야 올바른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7만 년 전에 빙하기로 내려가고
1만 2천년 전에 대빙하기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대빙하기라는 것은 워싱턴 북쪽에는 적어도 2000m 넘는 빙하가 있었고, 시베리아에는 빙하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그럽니다. 북유럽 쪽도 빙하가 높았고요. 그때 대멸종을 가다가 기원전 307만 년 이전에 약 3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1000명에서 1500명 살아났다 그럽니다. 기원전 970년 이때가 간빙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당시 300만 명이 인류가 지구촌에 살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국 초기에 중기에 지구촌 인구는 약 2200만 명, 단군주선 시기에 많아야 3000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전체 지구 인구입니다. 기원 전후에 약 2억이 채 못 되는데 이때는 열국시대죠. 10억이 넘은 게 1800년이고 한국전쟁 당시 25억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25억이 살던 시절의 지구촌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빙하기에 이곳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코뿔소부터 초식동물들이 많았고, 숲이 우거지고 초원이 우거졌던 곳입니다. 요 가운데는 호수가 있었다 그러고요. 대빙하기에도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엔 이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로르 벽시가 13,500년 전이라고 추정합니다. 빙하기 시절이거든요. 제주도 고산리 유적에서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굴해낸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옥귀거리, 약 1만 년 전 옥귀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가 사람도 얼마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옥귀거리가 있었을까? 여기 비봉리 배는 8,000년 전의 배입니다. 인류가 발굴해낸 가장 오래된 배입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기원전 1만 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울산에 있죠. 이것들을 제외하고 이 한반도의 북쪽의 농경 유적들은 기원전 4, 5천 년 전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두물리 유적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이 기원전 2650년 전 것이 발굴됐습니다. 기록된 문헌에 의하면 여기는 신석기 시대에 기록된 문헌이 없습니다. 그 문헌에만 의존하면 우리 한반도는 그냥 유화 문명과 어떤 관계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유화 문명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심은 유화강가가 중심이었겠지만 이건 중국인이 해석하는 겁니다. 중국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좋습니다. 한반도는 문화권이 없습니다. 이건 우시라 선생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화 문명과 한반도 문명이 하나로 이어진 문명이다라고 저는 제반 유적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느낍니다. 그런데 제 주장은 가설일 뿐이죠. 연구되어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것은 연구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있죠. 매우 소수.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하면 노아 문명은 배달 문명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생기면 나라 이름을 붙이거든요. 중국인들이 했으니까 배달 문명이라고 하지 않고 요하 문명이라고 했고 배달국은 지워버렸습니다. 이 지도는 약 7,000년 전에 바다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황하유역에 토사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때 해수면이 한 13m 최대치가, 그리고 4,000년 전에는 이 단군조선 배달국 만들어질 때는 해수면의 높이가 10m 지금보다 높습니다. 기원전에는 이 초록색입니다. 약 3m가 높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요하 문명, 배달 문명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중국이 중원이라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은 문명이 발달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적어도 단군조선 이후에나 문명이 생겨날 곳이죠. 그래서 동북아의 지리적으로 보면 요하가 첫 번째 문명으로 되살아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인류가 3대 집결지가 대빙기에 순다랜드, 인도네시아 부근이죠. 서해대평원,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서 인도까지 이 세 곳이 인류가 가장 많이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북방계와 남방계가 함께 모여드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약 125m까지 낮아졌으니까요. 높아지면서 육지로 가기 시작합니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것은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하고 호수가 범람하기 시작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과 미리와 있었던 사람들만 제주도로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강줄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테고요. 이쪽으로 갔을 테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일로 갔을 테고,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기후가 따뜻했을 때 어딥니까?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까지 진출하고 또 저 서쪽에서 온 북방계와 섞이고 다시 내려오는, 기후가 낮아지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군조선 2000년에 이거는 대한사랑에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윤내현 교수님이 한 겁니다. 이게 맞느냐 전 그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당시 국경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국경, 이건 너네 국경,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시절입니다. 물론 개념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단군조선은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가는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원 제작자가 테오보키 씨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지금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모릅니다. 배달국의 왕자였다고 하고 아주 현자고 동북아의 모든 철학과 문명의 뿌리가 이분이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양자역학조차
음양오행 태극 8개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양자역학 학자들이 하니까. 그런데 한민족 대백과 사전에 태극기의 설명은 여기 계신 분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말, 또 무속과 연결 지어두고 이분은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태극기를 똘똘한 고등학생이 읽으면 아, 우리 조상들이 눈치 빠르게 중국의 문화를 차용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거 거들떠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방 80년 동안 동학기전 역사를 우리 아이들이 일본이 조작한 걸 그대로 배우고 있어도 지금 그게 급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태극기, 테오부키 태극기 원령 8년구입니다.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이건 멕시코 석상에 있는 태극기고요. 이건 키지 석굴에 있는 신라복음과 똑같은 그 속에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 고분백화입니다. 고구려 선인이 태극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설명은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 함대입니다. 여기 태극기가 있습니다. 명나라 화가가 그린 겁니다. 복구했더니 이렇다 그럽니다. 우리 태극기하고 다른가요? 그런데 독립기념관 태극기도 1880년대 이후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국돈이라는 청나라 사신이 세자척봉을 갖고 청나라 국기 청룡기를, 황룡기죠, 들고 오고 있고, 여기는 삼각형 모양의 조선 군인들이 이쪽에 5개 태극기, 이쪽에 5개 태극기가 있습니다. 여기 영조임금입니다. 홍제원이고요. 지금은 사라졌다 그럽니다. 이 속에도 태극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 정부 내내 임금이 행차할 때 이 어기가 태극기입니다. 8개 그려놨죠. 이건 군대 사열할 때 좌도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깃발입니다. 여기도 태극 문양과 별자리, 요 앞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태극기입니다. 양자물리학 아버지 닐스 보어는 태극 문양은 1만 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문양이다 하고 자기 가문의 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태극 8개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라고 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한 게오르기 한국의 국기는 1949년에 글 쓴 겁니다. 유일한 것이다. 어느 나라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의 모든 철학, 요약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거기에는 우주의 대질서, 인간의 조건이나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모든 것이 운명이 선, 점, 원, 붉은색, 흰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건곤, 감리,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옳은 것인가? 정말 난해하게 가르칩니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게 태극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태극기 제작 기술만 가르칩니다. 이제 생각나십니까 혹시?
이 시기가 뉴라이트가 막 극성을 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요게 문화관광부 깃발 디자인한 겁니다. 시민들이 왜 일장기를 걸었느냐, 일장기하고 여기다 청색 칠했죠. 이거 몰라서 만든 겁니까? 매국 구구 세력의 국기는 왼쪽인데 이렇게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은 태극기와 성종기를 들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동학기전 역사를 정말 똘똘한 사람이 그거 배우면 우리 선조들은 참 찌질하다. 왜 이렇게 못났냐? 평화를 남의 나라를 한 번도 침략하지 않았다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하도록 우리 교과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조선을 단군조선이라고 하고요. 그걸 사만이라고 합니다. 사만 땅. 그걸 세종이 대한이라고 한 것이고 한 글자로 하면 한입니다. 이 한이 시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원전 11세기 한우가 주나라 무왕을 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붉은 깃발, 노란 깃발, 검은 깃발 등등 한후가 주나라 무왕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먼저 제를 지내고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어디에서 묵고 해서 주나라 들어오니까 주나라에서는 점을 치니까 주나라의 길한 사신이다 이렇게 점기가 나옵니다. 이걸 중국 문헌 중에 북부여 시기에 일부 진국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걸 한국 남한에다가 진국 갖다 놨습니다. 우린 국호가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만을 어디다 갖다 놓죠? 국호를 정할 때 고종임금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곧 사만 땅인데 나라를 처음 세울 때 하늘의 명을 받고 통합하여 하나가 되었으니 이에 국호를 대한이라고 정하고자 한다. 이게 사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북한은 우리 땅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여기를 진국이라 그래요. 이게 고조선입니다. 분장국가죠. 이게 고조선입니다. 여기 있는 뭐 선비 부여는 그렇다 치고 요 이름 지명들 다 여기 있을 지명들이 아닙니다. 낙랑군도 여기 있을 지명이 아니고요. 중국은 사마천부터 역사 조작 대국입니다. 여기는 일본 애들은 찌질난 역사 조작 대국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조작한 거 그대로 지금 동학이전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 나라는 뭐죠? 강대국이라고 자부하면서 한국사관을 껴안고 춤추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도 독립운동의 피를 팔아먹으면서 동학이전 내용인 반도사관을 추정합니다. 결국은 이건 국회가 입법해야 될 사항인데 국회의원들이 모릅니다. 국민도 잘 모릅니다. 조직하고 알려야 됩니다. 역사광고 국민연대가 아니라 여러분 중에 다른 이름으로라도 조직하려면
사람을 조직하고 공유하고 알려야 됩니다. 세상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른이시잖아요. 손자들한테, 손자들이 일본이 조작한 동학기전 역사를 아직도 가르치면서 어른이라고 어깨에 힘줄 수 있을까요? 전 진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 제가 시를 하나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진짜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 진실입니까? 조작된 이야기입니까? 배달국 단군조선 북부여 상고사의 흔적은 지워졌고 침묵 속에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라 부르면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우리 역사에서 멀어집니다. 조작된 교과서는 춤을 추고 신채호 선생의 해석은 시험에도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총독부의 그림자를 스스로 뒤집어 씁니까? 이제 우리는 AI 힘으로 거짓과 진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와 국가가 과연 존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역사는 민족의 기억이며 미래를 향한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조작되면 길을 잃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진실을 향해 반드시 외칠 것입니다. 이제는 본래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아마 내년 이때쯤 되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관점으로 거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가 하면 내후년까지는 저 나오리라고 확신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힘을 모으고 역사운동가들이 힘을 모으면 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